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다시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역병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전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역병 사태 이전부터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었어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수출이 줄어들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속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일본과의 관계는 껄끄러웠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그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방향성을 잃고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2% 수준에 머물렀어요. 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약으로 내건 것들을 시행을 했죠.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하고 최저임금을 도입을 했어요. 지금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줄 돈만 더 늘어나고 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더 올라가고 최악의 상황을 겪습니다. 최저임금 직격탄으로 자영업자 85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최저임금이죠. 그렇지만 경제의 체력이 너무나 약한 상황에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죠. 역병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5,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만 133만 명에 달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미 3저 시대에 돌입을 했죠. 저성장, 저출산, 저물가 상황에서 경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경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블랙스완이 출현을 했죠. 외계인 침공 수준의 타격을 주는 역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는데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물량 확보를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예방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는데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와 생산 공급의 문제 그리고 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접종되는 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거고 접종의 효과를 누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을 전제로 빨라야 내년 하반기예요. 그런데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3에서 4%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탄탄하게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속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부동산과 주식만 불타오르고 경제 활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이 폭락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 돈 많이 풀어서 인플레 온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물가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밑도는 저물가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의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만에 최고로 정부가 성장에 기여를 했어요. 정부가 돈 풀어서 경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2% 성장률을 달성한 건데 결국 빚이죠. 정부가 뭐 돈이 있나요? 작년에 정부가 돈 풀기 해가지고 2% 달성을 했는데 더 큰 복병을 만났죠. 역병을 만나서 돈 풀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돈 풀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느끼죠. 부자로 느껴야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땡빚 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 어디서 낸 거죠? 바로 세금으로 다 채울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연준은 잔치상을 안 치울 생각이에요. 차라리 과열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어요.
정부 재정적자 상관 안 합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죠.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 돼서 인플레가 유발을 하면 그때 증세하고 국채 발행해서 다시 흡수하면 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거죠. 일본도 무제한 돈 풀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0%가 넘죠. 일본이 이렇게 돈을 푸는데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닥 좋지 않아요. 올해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5.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은 여전히 내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소비를 진작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현금 지원책을 하고 있지만 심각한 장기간의 침체를 경험한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는 역부족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요. 소비할 돈이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경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돈을 자산시장에 쏟아 붓죠.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고 영끌해서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돈 집어넣고 있지 이걸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역병 사태 때문에 풀린 돈들은 주식으로 일부 옮겨갔는데 장밋빛 전망대로라면 3,000포인트는 진작에 뚫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장은 2배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정상적인 수준보다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걸 우리는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론이 하이먼 민스키 이론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죠.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불안에 휩싸여서 그 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러다 꼭지점에 도달을 하면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현실 부정의 단계로 버티다가 결국 실제 가치로 수렴하는 정도의 큰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수많은 새로운 논리가 탄생해 있어요. 분상제하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거다라는 논리. 또 규제를 하면 규제가 안 된 지역으로 돈이 몰려가서 풍선 효과로 더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 또 있지도 않은 화폐개혁을 얘기하면서 화폐개혁하면 부동산 값은 더 오른다라는 논리. 또 임대산법을 하면 전세 때문에 매매가 더 폭등한다고 하는 논리. 수많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나타났죠. 영끌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모두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그 끝은 하우스 푸어겠죠. 나라 빚이 4,600조가 넘었어요. OECD 부채 증가 속도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GDP 대비해서 2.4배에 이르요. 정말 빚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예요. 국내 총생산에 맞먹는 수준의 부채를 가계가 지고 있어요. 또 엄청 빠르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세대출도 100조가 넘었죠. 임대차법 이전부터 계속해서 늘어왔던 게 전세대출인데 올해 들어서만 전세자금 대출이 20조가 늘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이거 나라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을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공기업이죠.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은 나라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부가 돈을 어디서 구하죠? 가게와 기업한테 세금 걷어서 돈을 구하는데 지금 가게가 쓰러지게 됐을 때 빚내서 정부가 갚아주는 건데 이걸 또 가게가 다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거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라는 거 지렛대의 무게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넘어가면 아예 들어 올리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그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빚을 줄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채가 너무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집 사이즈를 줄여서 빚을 좀 청산하고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이자 갚기 힘들면 더 투자자를 찾아서 자본을 늘리거나 아니면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는 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도 재정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다 인기 없는, 국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빚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채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과정을 겪었어야 했는데 블랙스완이 나타난 거죠. 역병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부채가 엄청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버블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버블이 터지는 걸 막고 경제가 정상화의 길로 가려면 디레버리징을 했었어야 됐는데 역병 사태가 이걸 모두 백지화 시킨 거죠. 줄여야 할 빚을 오히려 유예시켜주고 연장시켜주고 더 빚을 내주면서 초대형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충격은 더 클 건데 이 충격을 견뎌내줄 국가마저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돈이 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요? 결국 더 커진 버블의 충격은 스스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이런데도 지금도 빚내서 집 사야 할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채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